안녕하세요. 이달호라고 그럽니다. 전 이제 중장비 담당으로 있죠. 그러니까 굴착기하고 지게차 시험에 대해서 먼저 문제풀이를 한번 해드릴까 해서 이걸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이 촬영 자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실 때 대부분이 보시면은 문제들을 외우시는데 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 자체는 문제를 외워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 그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걸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빨라요. 그리고 문제가 약간 변형이 돼도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외워가지고는 답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문제를 계속 정정하고 업그레이드 해 놓게 되는데 이 지금 시험 자체는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문제은행에서 2000문제 정도에 달하는 문제에서 빼내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되어 있는 문제하고 저희가 교육해드리는 문제하고 흡사하게 됩니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약간씩 변형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고 그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기 전에 학원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은 문제집을 사서 보시게 될 건데 그 보시면서 요점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각각의 부속 명칭이라든가 혹은 그 부속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면은 전부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다니실 때부터 뭘 배웠는가 하면 문제를 외워서 답을 쓰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 그 문제 외우셔가지고 국가기술 자격시험 자체는 힘이 들어요. 외우시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하루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만 완전히 내 걸로 만든다 생각해서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넘기다 보면은 문제가 계속 눈에 익게 되고 그 눈에 익은 문제들은 쉽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들이 비율이 배정되는 비율 자체를 보면 기관하고 전기가 합해서 보통 한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10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비 구조 그래서 굴착기 구조가 20문제 또 지게차는 지게차 구조가 20문제 이렇게 구조에서만 달라지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기관 전기 10문제 구조학 20문제 그 다음에 법규 10문제 안전 10문제 유압 10문제 총 6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60문제 중에서 36개를 맞추시면 되는데 36개부터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이론을 이렇게 교육해드려도 실제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시고 계시지 장비를 운영하면서 또는 이제 장비를 운전하시면서 그걸 활용들을 제대로 못하세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부속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고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실습하시면서 그냥 운전 실습만 배워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장비 구조라든가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럴 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일상 점검하실 때 일상 점검을 제대로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NCS 과정인데 그 NCS 과정에서도 그 장비 구조 이렇게 이제 교육을 별도로 장비 구조를 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그 교육을 시키고 있어도 실제 배우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장비 구조를 현장에서 좀 익힌다. 아니면 또 실습하러 가셨을 때 실습하실 때 장비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 받으신 다음에 교육을 받으시는 게 훨씬 실습하는 데 빠르고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혼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법규하고 안전관리 각각 10문제이기 때문에 20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읽어보기만 해도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들이 상식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직접 읽어서 풀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관,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공통셰시, 장비 구조, 유압, 이것은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풀이를 그쪽에 주로 치중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용어 자체가 지금 그 시험 문제 용어가 처음 듣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외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그냥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죠? 영어 기본적인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그 물질 명사 가지고 크랭크 그러면 구부러진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생각해서 놓게 되면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영어 뜻이 이거는 뭐였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말 단어 이런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든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이해를 해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풀어드릴 거는 기관편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하다 보니까 엔진편 쪽에서 이 100문제 정도만 풀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10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전기, 셋이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먼저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 문제에 대해서 풀어드리는데 이 종합 문제 자체는 60문제로 해서 풀어드립니다. 60문제인데 바뀐 문제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바뀌는 문제까지 대비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천천히 교육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교육 받으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측에 제 회사에 그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받는 대로 바로 답변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이메일 자체는 여기 학원에서 교육관에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 자체는 하나를 풀면서 거기에 연관돼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문제 풀어도 될까 그러는데 실제 제가 교육기관에서 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2주 동안에 이 종합 문제를 다 2시간씩 해서 다 풀거든요. 다 풀고 시험 보러 가면은 대부분이 합격 들어오세요. 90% 이상의 합격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리죠. 자, 이제 설명은 대신 다 됐고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 시험지를 보시면 첫 번째 기관 과목평가, 필기 과목평가 그래서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기관편의 문제들은 차례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를 발췌해서 바로 지금 문제를 풀이하다 보니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엔진 그래서 엔진 기초편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문제들이 합해진 대로 그대로 같이 풀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독립식 분사펌프 그랬는데 이게 독립식 분사펌프는 디젤 기관에서 연료 공급 방식에 독립식이 있고 분배식이 있고 공동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독립식입니다. 이 독립식은 힘을 크게 쓰는 큰 장비들한테 사용되는 그 형식이에요. 승용차에 사용되는 거나 혹은 디젤 엔진 쓰고 있는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AV 차량 뭐라고 그러죠? 그 놀러 다니고 오시는 차들 그 디젤 차를 보시면은 걔들은
독립식이 아니고 분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서 작은 소형차에 쓰는 방식이 아니고 이 독립식 분사펌프는 대형 장비,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장비에서 쓰는 연료 고압 펌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분사펌프가 장착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디젤 기관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가동 중에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엔진 작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굴착기든 지게차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때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습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당연히 운전석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 그래서 충전 경고등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승용차에서 똑같이 이렇게 사각 틀이 있고 요 사각 안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터리 등이라고 그러죠. 충전 경고등에 적색 불이 켜집니다. 불이 들어오고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동이 꺼진다. 자, 디젤 엔진은 휘발유 엔진처럼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열을 이용해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동은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거짓말한다고 그럴까요? 커먼레일 엔진에서는 시동이 꺼집니다. 그는 이제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전원이 없으면은, 전원이 약해져서 전원이 없어지면은 컴퓨터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제어 방식, 예전에 쓰던 디젤 엔진은 절대 안 꺼져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커먼레일 엔진이라고 하는 디젤 기관은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배터리가 없어지면은, 약해지면은 시동이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램프를 켜면은 불빛은 당연히 배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두워지죠. 다음에 전류계, 그래서 전류계는 지금 충전 경고등이 나오기 전에 암페어 미터라고 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전류계가. 암페어 미터라고 하는 이 전류계 자체 또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충전 경고등, 그 다음에 구형 중장비에 보시게 되면은 전류계라고 하는 암메다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암메다 자체는 마이너스 쪽으로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시동은 안 꺼진다. 2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연료 탱크의 연료를 분사펌프 저압부까지 공급하는 것 그랬는데, 자, 이 연료의 공급 순서를 보시면요. 자, 연료 라인의 연료 공급 순서는 디젤 기관의 연료 공급 순서인데 하나씩 보죠. 먼저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이 탱크는 그날 필요한 연료를 저장하죠. 연료 저장하고, 자, 탱크에서 스트레이너를 거쳐요. 그러니까 탱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탱크 속에 필터가 2개 들어갑니다. 연료 집어넣을 때 주입구에,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죠. 기름 넣을 때 보면 그 암이라고 하는 연료 주입구에 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첫째가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료통 내부에, 자, 엔진 쪽으로 빼주기 위한 것에 필터가 달려 있는데 그 필터가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인데 이거에는 1차 여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연료 탱크의 연료를 펌프로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다음에 스트레인을 거치게 되면 공급 펌프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공급 펌프고, 이 공급 펌프는 1차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펌프고 플런저 방식을 사용합니다. 플런저 펌프가 사용이 돼요. 플런저 펌프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압용 펌프예요. 디젤 연료 장치에만 오로지 분사 펌프하고 공급 펌프는 플런저 방식입니다. 고압용. 플런저 펌프를 사용하는데 탱크의 연료를 흡입 가압해서
흡입 가압하여 압력을 가해줘 가압하여 분사펌프까지 공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펌프 나오면 공급펌프 다음에 연료여과기로요. 연료여과기로 오고 이 연료여과기 자체가 연료 속에 불순물을 연료 속에 불순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분이나 먼지 등이죠. 불순물을 분리 제거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과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분사펌프로 하죠. 공급펌프에서 공급받은 연료를 고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고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고압으로 하는 것 자체를 보면 보통 이제 100kg 이상의 압력으로서 발생을 시키게 돼요.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분사 노즐, 연소실에 설치된 분사 노즐에 공급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 기왕에 이제 연료장치, 지금 현재 예전에 쓰던 디젤기관 연료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커먼 네일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커먼 네일을 똑같이 볼게요. 자, 탱크, 스트레이너, 공급펌프인데 이 공급펌프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저압펌프라고 그럽니다. 저압펌프 그래 얘기했고, 여러분들 차를 지금 현재 전자제어 방식인 휘발유 엔진도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기 위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키를 1단을 넣고 쭉 가만히 조용히 하고 들어보시면 우웅 하는 뭐다 돌아가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펌프인데, 즉 저압펌프거든요. 연료펌프인데 이 연료펌프는 대부분이 어디에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연료 탱크 속에 대부분이 넣어주었고요. 이 연료 탱크 속에 넣어줌으로써 펌프가 과열되는 것 또한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펌프가 과열되면 베이퍼록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저압 펌프 자체가 탱크 속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요 탱크에서 저압 펌프까지는 탱크 속에 있다. 커먼 네일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은 연료 여과기가 있고, 연료 여과기 다음 분사 펌프라고 하는 곳으로 와요. 거기에서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압 펌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왕에 이제 연료 라인을 하면서요. 탱크에서 스트레이너, 공급 펌프, 연료 여과기, 그다음에 분사 펌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전까지 연료 여과기까지는 저압 라인이에요. 압력이 고압이 만들어지지 않은 약 2 내지 4kg 정도의 저압이고, 분사 펌프를 거치게 되면 얘가 100kg 이상으로 상승됩니다. 고압으로 해서 분사 노즐에서 분사가 될 때는 오히려 굉장히 높은 약 300kg의 압력까지 올려서 직접 분사시키죠. 그런 경우에는 300kg의 압력으로서 분사가 됩니다. 마지막에 분사 노즐이 있는 거죠. 이거는 분사 노즐은 연소실에 설치되어 있어요. 연소실에 설치되어 연료가 분사되죠. 그러니까 이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해서 압축 공기 속을 그 작은 입자의 연료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나갈 때 열에 못 견디면은 스스로 불을 만들어서 타기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타는 엔진이 디젤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우는 엔진이 디젤이기 때문에 지금 2번 문제 같은 게 연료 탱크, 연료 분사 펌프, 저압부까지 그랬으니까 지금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 분사 펌프까지 오기 전 연료 여과기까지 오는 것이 누가 해준다? 공급 펌프가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공급 펌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면은 자 연료 분사 펌프, 인젝션 펌프 이랬는데 인젝션이 영어죠. 영어로 되어 있는 인젝션이라는 얘기는 분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료 분사 펌프나 인젝션 펌프나 이 인젝션 펌프가 그럼 또 뭐라고 그러냐? 옛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불안자라고 그래야 빨리 알죠. 이 불안자 자체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고종 황제 때 그때부터 이제 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물려받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런저 펌프의 약자를 불안자 그랬어요. 왜? 일본 애들이 혀가 짧은지 피읍바람이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불안자라고 한 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고 지금은 많이 변형이 돼서 바뀌어져서 분사펌프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원 쪽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낸 인력들이 이제 지금 그 현장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옛날 말 그대로 불안자라고 그러지를 않고 연료 분사펌프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인젝션 펌프라는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공급 펌프 1번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로터리 펌프라고 하는 것은 오일 펌프에 사용합니다. 엔진 오일 펌프에 사용되고 이 로터리 펌프가 개발이 돼서 개량이 돼서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 승용차에 보면은 내접 기어 타입의 오일 펌프가 있어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압에서 똑같이 이 유압 펌프에도 내접 기어 타입이 있는데 이 기어 타입들은 대부분이 저압이고 저압용 펌프를 쓰는 것은 지게차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고압 펌프 씁니다. 고압 펌프를 쓰다 보니까 플런저 타입들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2번에 1번이고요. 3번입니다. 자, 이 오일 압력이 높은 것과 관계가 없는 것 그랬는데 이 오일 압력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뭐를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혈관에 피가 흘러다니게 되는데 그 피의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 음식 짜게 먹어서부터 시작이 되죠. 음식 짜게 먹어서. 그 다음에 혈관이 막혔거나 또 그 다음에 혈관 자체가 아예 막혔거나 이럴 경우에는 혈압이 높아지듯이 똑같아요. 여기서 오일 압력이 높은 것과 관계가 없는 것 그랬어요. 먼저 피가 되다. 즉 오일이 되거나 혈로가 막혔거나 이럴 경우에는 압력이 높아져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닐리프 스프링 그랬어요. 이게 혈압 조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해 주는 것은 이제 사람은 약을 먹어서 조절을 받겠지만은 엔진 내부에서는 다니는 오일 그래서 기름이죠. 이 기름 자체는 경유도 여러분들 손으로 만져보면 끈적끈적합니다. 근데 오일은 더 끈적거리죠. 이렇게 끈적끈적거리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점도라는 거고 이 점도가 연료를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 점도가 되고 그 점도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를 종종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닐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일이 돌아다니는 통로 속에 하나의 밸브, 복귀되는 통로를 맞추고 그 통로에 밸브를 설치해서 필요 이상의 오일이 흘러다니지 못하게 빼주는 스프링입니다. 밸브 스프링인데 이 닐리프 밸브 그래서 안전 밸브 또는 압력 조정 밸브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닐리프 스프링이 밸브를 밀고 있는 스프링에 힘이 세면 세일수록 유압은 높아지죠. 압력은 높아집니다. 다음에 추운 겨울철에 이건 이동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겨울철에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있어도 이불 속에서 잘 안 나오죠. 똑같습니다. 오일도 처음에 움직일 때 기동 자체가 그만큼 느려지면서 유압이 높아진다. 또 원 점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점도가 높다 그랬는데, 자, 이 점도라고 하는 건 뭐냐? 점도, 그래서 오일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자, 오일에서의 점도는 오일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고,
이런 유체의 이동 저항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뭔가 하면은 기름을 만져보면 기름이 끈적끈적하다. 이 끈끈한 기를 얘기해요. 이걸 점도라고 그럽니다. 이 끈끈한 기가 추워지면 그대로 원래 자기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서로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이동될 때 그만큼 걔네들 한꺼번에 같이 밀어야 되니까 힘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유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점도가 너무 낮다, 너무 묽다, 피가 묽다라는 뜻이에요. 피가 묽으면은 혈압이 떨어지듯이 점도가 낮으면은 유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점도가 낮을 때죠, 4번.